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목표의 정치학적 평가입니다. 근데 국정목표를 제가 전반적으로 다룰 능력은 없고 최근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총론과 정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발표를 주로 발표 문안을 주로 스킵을 해가면서 읽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나흘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요. 물론 이제 취임 준비 기간도 거치지 못하고 북핵 사태로 어수선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진영도 얼추 갖춰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앞으로는 계획으로 부르겠습니다.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제 문 정부가 70%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 급박한 안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신의 폭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계획에서 궁극적으로 진양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냈다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국정의 기본 방향은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계획의 기본 방향을 어디서 내고 있는가? 그 문 정부 스스로는 존재의 근거를 촛불에서 찾고 있고 통치의 정당성도 바로 촛불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언명을 했고 계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로 자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정부가 생각하는 촛불의 명령, 민주정부,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현재 대한민국과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이 민주화 30주년을 맞습니다. 87년 민주화의 30년을 맞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대가로 불리우는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역류 현상이 최근에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역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은 포퓰리즘, 반법치, 그다음에 반엘리트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면서 2008년도 그 촛불 사태를 언급하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문제가 아닌가고 코멘트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교수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최근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론도 있고 질 나쁜 민주주의론도 있고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폭넓은 중간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의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정략적인 이념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아서 포퓰리즘과 반법치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국의 문제, 한국의 경우에 포퓰리즘과 반법치의 특성은 어떤 특성인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의 경우에 권위주의 해체 과정이 안티테제를 급진화하고 동원하는 과정이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주화되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이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고 동원하는 소위 민중주의적 요소를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파학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좌파학자의 진단입니다. 즉 도덕적인 열정이나 혁명적 이상주의의 바탕을 둔 해방된 공동체를 그들은 강조하면서 특히 낭만주의적 민족관과 공동체적 집단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다고 그 사람은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히 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는 이제 국민이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를 하는 국민중심주의,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국민인데 이 새로운 국민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대적 국민과 대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국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집합적 존재로서 그 주권이 대표에게 위임되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인데 반해서 새로운 국민은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 결정하는 존재, 즉 개개인이 국민주권자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은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로부터, 여기서 계속 이름이 붙기를 민주주의를 붙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라는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가 그동안의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낙후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표현을 어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의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로서 자기 스스로 주권을 어디에서나 늘 행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존의 공론과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이 스스로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 즉 2016년 촛불과 같이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권자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주권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원리적으로 상당히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성,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근대 국가의 논리고 산업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정치체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대성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 자체를 오해하고 몰리하거나 아니면 이 근대성을 성급하게 뛰어넘으려는, 초월하려는 세 가지 성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성에 대한 무지 부분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논리는 주로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아테네는 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이 매우 단순하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적 사회로 그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지상의 의로, 가치로 여겼던 데 반해서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토대로 하고 있고 아주 세분화된, 다원화된 갈등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적 문제로 민주주의를 오해 축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근대성을 잘못 이해하고, 앞에 것이 근대와 고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근대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주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등, 자유, 시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제조권의 평등인데, 이 평등을 유일한 가치로 평등지상주의화해서 국가와 정치의 기능을 파이 나누기, 즉 경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도 정의라는 명분 하에 차별과 격차 해소를 앞세우면서 경제 주체를 국민 개개인과,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그러면은 가계와 기업과 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계획에서는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경제의 중심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바로 이 개인의 경제에 전방적으로 개입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문제를 자꾸만 경제적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것을 곡해하고 평등의 힘으로 자유 자체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 적극적 시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 참여나 권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권리는 아무 데서도 의무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오타가 많습니다. 의무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계획에서 이 의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제국가에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이고, 거기서 권리만 강조하게 되면 그건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권리와 의무가 하나의 통합이 돼서 덕성으로서 통합이 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의무나 덕성은 다 빠지고 오로지 권리만 남은, 그것도 저항적 권리만 남은 저항적 민중의 다름이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말로는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용은 저항적 민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조직하고 이를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고 표방하더라도 그 존재는 바로 민중의 다름 아닙니다. 인민주권론도 크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인민주권론은 원래 루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권자로서의 왕이 사라진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민주권, 인민주권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 속에서 인민주권을 바로 가동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자코뱅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 개개인이 바로 이 주권자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주권이 구현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가진 중간 집단의 매개 없이 분자화된 개인들 위에 국가가 들어서는 것, 개개인이 주권자라는 이름하에 강조해놓고 바로 위에 국가가 들어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라고 강조하고 인민주권을 표방하는 순수한 다수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헌정적 제약이나 공적 논의 과정이 완전히 무시된 채 폐허 회로 속에서 만들어져서 다수의 힘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대성을 성급하게 또 무모하게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 일상적 국민주권 행사,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물질주의 극복 등 소위 포스트 모던 담론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 중 이 물질주의 극복 문제는 일찍부터 이쪽 진영에서 사람이 먼저다 같은 구호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정하고 있는 사람, 즉 자율적 시민이 과연 있는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민중이고 전근대적 가치마저도 벗어나지 못한 종족적 민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대를 극복 혹은 뛰어넘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대성 자체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채 성급하고 무모하게 탈근대적 가치로 포장한 근대에 대한 안티테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성 극복 이론은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근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들이 드는 예만 보더라도 주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유럽들 특히 그 국가들의 아주 기초적인 지방자치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시험적인 단계의 노력을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은 구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중에 정치 부분을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안별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고 자극적이고 사실은 지극히 자기적인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 부처에 전 국가 부서에다가 이것을 국정과제라고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문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은 문제는 별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도덕정치, 소위 모럴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낡은 진영 논리를 토대로 정치를 선악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일종의 근본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당연히 적폐의 대상의 상정을 요구하고 청산 주체인 권력의 정당성과 청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분노의 동원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질적인 여러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의 대우에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의 동원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적, 즉 악마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존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전 부처별로 전 국가별로 국정농단의 실태를 철저히 항시적으로 규명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의 존재는 시간도 넘나듭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적을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이 계획에서는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란 과연 어디겠습니까? 계획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동안의 진보 진영 혹은 이 문정부를 지지해온 여러 관계자들,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의 담론을 중심으로 좀 유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을 반민족적 분단 결선 국가로 보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는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인데, 문제는 그것이 근대적인 민족, 즉 국민이 아니라 종족적, 폐쇄적, 수구적, 저항적 민족이라는 데 있고, 이들은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한 도덕적인 합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박탈의 역사로, 미래를 약속의 역사로 상정하고 지난 역사를 파행과 왜곡의 역사로 이해하는 변혁적 역사관, 즉 혁명적 민족주의가 바로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따라서 반민족적 기득권 세력의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면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이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르상티망의 1차적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현실로서의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의 탐욕으로 부패하여 양극화된 사회, 즉 헬조선이라는 이름하에 저주의 대상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로서 전면 부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남겨두는 편이 유리한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계획에서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객들에 따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는 방식, 즉 개헌이 아니라 광장을 재헌의회로 발전시켜야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리 다이먼드 지적처럼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포퓰리즘과 법치의 실족이다. 불행히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촛불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국정 운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혹은 존재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각종 의식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고, 과거에 한때 유명했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의 미학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촛불을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타자를 향해서 드는 행위, 이러한 촛불은 촛불이 아니라 위장된 횃불입니다. 촛불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정부는 우발적인 촛불 군중, 아니 고도로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화된 촛불 대중을 놓고 새로운 국민으로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도 세력들은 불순 불만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단체들은 2300개라고 말하는 단체들은 사실 중복된 것이고 노골적인 정치적인 편향을 보여온 단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집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좌익의 대표적인 학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광장의 큰 틀을 좌우하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단체들, 특히 시민 운영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정도입니다. 이들이 금과 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인데 이것도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큽니다.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단체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은 좌파 집권에 의해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 데다가 권력 헤게모니에 의존하는 기생적 민중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이상과 강령을 가진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장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자들로서
민중운동을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적 개념을 적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 즉 혁명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고 국민 개인이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사체제의 건설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식 양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이론적 지배를 하는 국가가 들어서는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